잘 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조원입니다. 네, 벌써 10월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아침 날씨가 꽤 춥게 다가오면서 이제는 환절기도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변할 때에는 우리 몸의 건강 변화에도 집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영양소 관리에도 집중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원 씨, 네. 우리 영양소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챙겨 먹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비타민 D는 꼭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뭐 햇빛 쐬기도 어렵고 네. 또 비타민 D를 잘 안 먹으면 살이 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뭐 체력은 좀 못해도 외모 관리는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비타민 D는 꼭 먹는데 우리 수민 씨는 어때요? 우리 주원 씨의 외모 비결이 이 비타민 D에서 왔다는 게 또 신기할 따름인데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보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미네랄입니다. 이 미네랄이 체내에서 합성되고 나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체내에서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숙면을 취해도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미네랄을 챙겨보면서 건강을 한번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미네랄도 그렇고 뭐 칼슘, 마그네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네. 줄어든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식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동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지식 쌓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요, 핫 이슈부터 경제 이슈까지 그리고 국내와 미국 증시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시장 꼼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인 국내 증시 브리핑 또 조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미국 경기 우려 요인들로 해서 함께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특별한 매수 주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을 했는데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부진에 동부 항만 노조 파업 개시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면서 전면전 확산에 대한 불안성까지 올라갔죠. 이는 불확실성 요소로 또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전기전자 이탈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18일 연속 순매도에 장중에는 6만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1,300원 초반대 환율로 수출주는 고전을 겪는 모습입니다. 섬유, 의복과 증권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이는 역대 가장 큰 9월 수출 규모에도 대외 악재와 1,300원 초반대의 환율 부담감으로 인해서 자동차, 화장품, 음식료 등 이 수출주 위주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국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51%, 트럼프 46% 결과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 확대 우려에 방산주에서도 잘 가주는 종목들 나오기도 했습니다. 10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에 관련주 또 강세 보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야당 금투세 토론회 이후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주면서 논의의 추가 업데이트 또한 있었습니다. 주말간 열린 여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의견이 수렴됐고 이 금투세 유예와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금요일이죠.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여당은 여전히 좀 폐지를 당론하고 있는 만큼 당쟁은 금방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저희 오늘 국내 증시 좀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 폭등 그리고 고용 지표 기대감이 뒤섞인 가운데 약보합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4% 하락하면서 42,011.5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7% 내리면서 5,699.94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4% 하락하면서 17,918.4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큰 요인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설입니다. 국제 유가 또한 이 소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WTI는 5.15% 상승한 69.83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도 5.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한때 5% 이상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이란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 또한 이로 인해서 증폭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한편 오늘 나온 고용 지표들이 엇갈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직전주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2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였는데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미국 기업들의 해고 대상자가 전월보다 4%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7만 2,821명으로 나와줬는데 ISM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가 54.9로 나오면서 전월치보다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2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런 수치들이 침체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인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의견이 형성이 되면서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반면 차량 인도 대수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고용 지표의 엇갈린 결과에 이어서 기술주 내에서도 엇갈린 지표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기다렸던 지표들이 나와주면서 증시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증시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핫이슈,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먼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수민 씨,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좀 휴일이 있었잖아요. 이 중검다리 휴일이니만큼 핫 이슈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수민 씨 혹시 이 휴일을 좀 기회로 삼아서 어디 놀러 갔다 온 데 있어요? 또 아무래도 징검다리였다 보니까 음. 말 그대로 놀러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휴일이지 않았나 싶은데 네. 또 주변 분들은 또 여행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한국의 연휴 때문에 네. 지금 가장 신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추측을 해보자면 네. 가장 가까운 해외인 일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본이 지금 가장 신났다라고 합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끼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나섰을 텐데요. 그 중에 단연 가장 인기가 있었던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수민 씨 혹시 일본 여행 갔다 온 적 있어요? 네, 예전에 한번 다녀온 적 있는데 일본이 가깝기도 한데 되게 이국적인 느낌도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 다녀왔거든요. 한 네. 2년 전쯤 다녀왔는데 정말 수민 씨가 말한 것처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국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고 또 네. 한국인이 잘 여행 갈 수 있도록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맛있는 것도 많아서 네. 좀 일본을 좀 선호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연휴 때 일본이 안성맞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리도 가깝고요. 제주도를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제주도 물가가 좀 비싸기도 하고 비행기 값이 일본이랑 비슷비슷한 모습도 보여지니까 일본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수민 씨, 그러면 지금 이 한국인들이 일본을 가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일본은 맛집이 유명하니까 일본 네. 맛집? 일본 맛집 좋아요. 근데 네. 지역으로 하면 수도인 도쿄? 도쿄 그런 생각 저도 했는데요. 네. 도쿄가 아닌 오사카라고 합니다. 저도 또 오사카를 다녀왔어요. 네. 그런데 오사카 느낌이 국내에서는 홍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딱 맞더라고요. 정말 놀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또 외국인도 많고 그래서 한국인도 그렇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예약률이 높은 관광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민 씨도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거 들으면 좀 가본다 생각하면 어때요? 일단 가가지고 놀이동산도 즐기겠지만 일본 특유의 그 아기자기한 내부 인테리어를 좀 구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사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만 파는 또 특산품들이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심지어도 일본에서만 만드는 또 굿즈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은 또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어때요? 뭔가 주원 씨는 또 네. 쿨하게 난 아기자기한 거 안 좋아하는데 할 것 네. 같기도 한데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저는 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한국인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행 관계자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동기간 휴일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고 이 휴일 동안 어쨌든 연차를 써서 외국을 가야 하는데 연차를 많이 쓰지 않고도 일본을 쉽게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근데 수민 씨가 추석 전에 방송에서 이 추석 전후로 해서 추석 전에는 당연하고 네. 후로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여행주들 좀 많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런 징검다리 휴일도 좀 예상을 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또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저희가 또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름이나 겨울 계절 상관없이 항상 여행주는 항상 인기를 많이 가지고 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무더위가 좀 지나갔고요. 날씨가 어디로든 좀 떠나고 싶은 날씨입니다. 그만큼이나 이 여행주들 계속해서 관심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덕분에 어쨌든 해외를 이번에 다녀오지 못했다면 국내로도 좀 어떻게든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에 좀 국내에서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여행에 대한 좀 전략을 많이 짜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축제나 여행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라면 국내 여행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았던 저의 핫 이슈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우리 수민 씨가 알아온 핫 이슈 알려주세요. 네, 저의 두 번째 핫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배달앱 시장인데요. 오늘의 핫 이슈가 이 배달앱 시장인 이유가 쿠팡이츠의 급부상 때문입니다. 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배달의 민족이죠. 배민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달 쿠팡이츠가 사용자 수 역대 최대를 경신했는데 899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이로 인해서 배달앱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급상승했습니다. 24%를 차지하면서 1위인 배민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주원 씨, 네. 주원 씨도 이 쿠팡이츠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 아까 899만 명이라고 네. 했나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아요. 사실상 저는 원래 배민을 사용했었는데 네. 쿠팡이 어떤 쿠폰을 준다고 해서 한번 사용을 했다가 쿠팡이츠 페이, 쿠팡페이 이걸 하면은 네. 10만 원이 한 번에 결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그거 쓰느냐고 네. 쿠팡이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사용하는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자동 결제 덕분에 쿠팡을 애용하는 우리 고객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듯이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 서비스가 주문 횟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고객들이 쿠팡이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전략이 쿠팡이츠의 상승의 전략으로 이용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계 1위였던 배달의 민족이 지난달 사용자 수가 2,254만 명으로 전월 대비 22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기요 또한 사용자 수가 526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2위인 쿠팡이츠와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배민의 사용자 감소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자영업자들과의 갈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배민의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배민이 점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를 이유 없이 올렸고 이 자사 우대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쿠팡이츠의 급부상이 배달의 민족에게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배달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배달 음식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도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소비자들도 함께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핫 이슈를 알아보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이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원 씨, 네. 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 영양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네. 저희가 또 관심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이 영양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좀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만큼이나 영양제 시장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를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영양제라는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오늘의 주제가 되게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아무래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잘 나눠서 빈틈없는 영양 설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주제를 통해서 좀 더 투자에도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양제가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요 몇 년간 좀 영양제 시장이 계속해서 급격히 자라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수민 씨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정확히 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면서 질병을 예방하자는 트렌드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영양제를 찾는 수요 또한 함께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정말 식습관 변화가 잦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식사로 챙겨 먹는 영양보다는 영양제로 한 번에 확실하게 챙겨 먹는 거를 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대인들에게 좀 더 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또 겪었잖아요. 네. 그것을 좀 지나가면서 영양제에 대한 수요가 좀 자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영양제들이 또 앞으로도 주목받을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성분들이 많은데요. 앞서서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던 비타민 D도 그렇고 오메가3부터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특히 인기가 높은 성분들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영양제라는 게 안 먹어야 그때부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돌고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면역력 강화부터 심혈관 건강 그리고 장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영양제에 대한 수요 또한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양제가 특별히 뭐 약국에서 처방받거나 하지 않아도 네. 내가 스스로 챙길 수가 있잖아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만큼 네.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소비자의 수요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투자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영양제를 고를 때처럼 더욱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 점유율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형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최근에는 효능이 좋은 약품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능력과 마케팅 능력까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투자는 투자니까 기업의 좀 차별성을 좀 알아가면서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최근에는 자연 유래 성분을 강조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뭐 네. 비건도 그렇고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최근 소비자들이 비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원 씨도 이런 자연 유래 성분들 좋아하시나요? 네, 당연히 좋아하고 또 점점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어나는 몸에서 좀 질병 같은 것들이 어쨌든 네. 좀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잘 못 섭취를 해서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우리 주원 씨가 대변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최근에는 점점 더 자연 친화적인 제품들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하는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 또한 좋은 전략으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만큼 또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선택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리스크 요소들을 좀 감안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리스크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규제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변화를 하게 되면 제품의 판매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둘째로는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또한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건 트렌드도 그렇고 이렇게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기업의 매출에까지도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문가는 아니어도 정말 전문가처럼 네. 시장 동향을 잘 파악하고 또 기업을 잘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특정 기업에 집중을 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다기보다는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양제 투자에서도 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영양제 외에도 관련 분야에 다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나 기능성 식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영양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특별한 분야이니만큼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느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공감을 하려고 하면서 유튜브에 또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요. 팍스탁 세 글자 치고 들어가시면요. 많은 멘토님들의 또 투자 의견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를 통해서 좀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좀 유익하게 가져가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에서 우리 삶에 조금 가까운 영양제라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도 우리에게 익숙한 분야부터 투자를 하면 좋은 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익숙한 분야를 늘려놓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소개드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팍스 통신망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를 한 번에 학습하기가 어려운 만큼 여러 가지 분야를 한 플랫폼에 모아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팍스 통신망이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 한 번에 쉽게 공부해보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QR 스캔하셔서 저희 팍스 통신망과 함께 알찬 공부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지체하지 않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매일 새로운 주제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슈들을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민감한 경제 이야기니만큼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를 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펫과 이코노미가 합쳐진 펫코노미가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이 하나의 가족으로 기능을 하게 된 만큼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쓰는 비용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아직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고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의 주제가 정말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펫코노미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펫코노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를 합니다. 반려동물 사료부터 의료 서비스, 그리고 패션 아이템과 펫케어 서비스까지 반려동물에 관련된 산업이라면 모두 이 펫코노미에 해당을 할 텐데요. 요즘은 단순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혹은 서비스들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서 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반려동물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반려동물 산업 또한 함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간식을 사줘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이렇게 단순한 사료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간식이나 유기농 사료까지 정말 특별한 간식들을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펫코노미 산업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아지 동반할 수 있는 식당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것을 봤었는데 강아지 생일을 맞아서 펫 오마카세라는 가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로 코스 요리를 제공을 하면서 강아지에게도 강아지 주인에게도 정말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최근 이 펫코노미 시장에서도 정말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먹는 오마카세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날에만 즐길 수 있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 기능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태어난 이 생일에도 특별한 날로 기능을 하면서 큰 돈을 사용하는 펫코노미가 계속해서 부흥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반려동물 사료와 건강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반려동물 시장이 이렇게 컸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90조 원에 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매년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강아지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가 드문드문 보였다면 이제는 나가보면 강아지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저렴한 사료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요즘은 유기농이나 글루텐 프리 그리고 저칼로리 사료 같은 제품들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있는데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동물병원이나 건강보조 제품에 대한 관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게 되면 간단히 치료하는 경향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계시다면 이 반려동물이 아플 때 얼마나 신경 쓰이시겠어요. 아무래도 단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의료 시장에 대한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는 또 말을 못하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견주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반려동물의 사료 그리고 건강 시장까지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귀여운 사진들을 사심을 가득 담아서 준비를 해왔는데 반려동물 패션과 서비스 산업까지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반려동물들도 옷을 입고 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큰 트렌드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강아지가 귀여운 옷 입은 사진들 SNS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 가족에게 귀여운 옷 입히고 사진 많이 찍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반려동물 주인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반려동물 패션 시장이 이 흐름에 따라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세계 반려동물 패션 시장 규모가 약 10% 이상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볼 수도 있겠고요. 특별한 날에는 귀여운 액세서리를 사주는 것도 트렌드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펫케어 서비스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여행이나 출장을 가게 되면서 집을 비우게 됐을 때 반려동물이 혼자서 집에 있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펫 호텔이나 보호 서비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넘어서서 반려동물 스파, 미용실 그리고 마사지 서비스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급 서비스를 이 반려동물에게 제공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 트레이닝 서비스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개가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쁜 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렇게 외치시는 강형욱 보호사님이 등장을 하면서 이 강아지 교육에 대한 분야들도 함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일 커지고 성장하고 있는 펫코노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펫코노미가 단순히 반려동물 관련 제품들을 넘어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요. 소비자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게 되면 이 동물 병원이나 반려동물 미용사, 트레이너나 이런 차료 제조업체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반려동물에 쓰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서 소비 경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반려동물에 쓰는 돈이 좀 사치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들이 일상화되게 되면서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다면 정말 아낌없이 돈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강아지가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한 강아지 적금들도 이 반려동물 견주 사이에서 정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펫코노미의 미래가 어떨지도 궁금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딩크라는 키워드를 앞세우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런 트렌드로도 기울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지출들이 조금씩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다 하는 반려동물 주인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또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보험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료 비용이 강아지의 경우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이 아파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정말 많은 비용이 청구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강아지 보험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보험 분야가 새로운 산업으로 또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려동물 전용 가전제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가 여기 가져온 사진이 이 반려동물에게 자동으로 밥을 주는 자동 급식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에도 강아지가 밥을 제때제때 먹을 수 있도록 자동 사료 급여기는 물론이고요. 이 물통도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GPS 추적기를 달아서 우리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들도 스마트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스마트한 기능을 이용한 반려동물 관련 전자제품들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출시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펫코노미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또 키우게 된다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질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즘 아이가 줄어드는 저출산 현상이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펫코노미의 시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사회 문제를 넘어서서 이 펫코노미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펫코노미라는 키워드 절대 잊지 마시고 또 기억해 주셨다가 투자에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원 씨에게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주원 씨 반려동물 혹시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 하나 좀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네. 반려동물을 따로 키우지는 않는데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보면은 이 산업에 대한 확장이잖아요.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들을 좀 결국에는 투자로 귀결시키는 이런 좀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펫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주원 씨가 또 이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하면 네. 이 펫코노미에서 특히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해 보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강보험 무조건 네. 들어놓을 것 같고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유치원을 보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지 좀 새롭긴 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직접 키우다 보면은 네. 진짜 이렇게 확장한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을 좀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강아지 유치원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 반려동물 시장이 거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 펫코노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수민이 시간에는 이 펫코노미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는 이 반려동물이라는 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앞으로도 이 펫코노미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더 발전되는 생활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수민이 시간을 지금까지 열심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이 펫코노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펫코노미가 어떻게 투자에 적용해볼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수민이 시간은 마감을 해보지만 잠시 뒤에 재미있는 주원 씨의 퀴즈 타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에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좀 지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지금 주사인 볼트 타임에서는 계속해서 국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넓혀서 해외로도 좀 보고 있죠. 지금 트렌드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아는 것만큼 우리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또 없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여행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좀
하위권입니다. 올라갈수록 상위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신혼여행을 간다면 여길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여행지 5위 정도에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스위스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계절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한국의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굉장히 왔다 갔다 극적인 상황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스위스는 굉장히 온화한 기온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죠. 그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한 번씩은 품었을 만한 그런 국가가 아닐까 싶어요. 역사, 문화, 음식 뭐 하나 빼놓을 게 없고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경주처럼 역사적인 유적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곳이고 피렌체를 가면 아름다운 세계적인 예술 작품을 좀 볼 수 있고 거기에 또 베네치아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좀 낭만적인 분위기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조금 하위권으로 밀린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정말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여행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많은 분들이 좀 선호 많이 하시죠. 물가도 낮고 좀 비교적 한국인들이 좀 여행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앞서서 말한 국가들보다는 비교적으로 좀 마음 가볍게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국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태국 또한 좀 저렴한 물가 예로 들 수 있겠고 거기에 따뜻한 날씨가 더해주니까 지금 뭐 한국의 겨울 때 태국을 가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연말에는 좀 태국에 대한 수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한국인들을 여행의 민족이라고 부를 만큼 한국인의 이 여행 사랑은 좀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올라왔다. 여행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하면 일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연휴에 일본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뭐 징검다리 연휴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연차를 쓴다고 하면 4박 5일 정도를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이 근거리에 있는 일본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엔저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좀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도톤보리,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 이 도톤보리인데 인스타에 들어가면 뭐 많은 계정에 하나씩은 있는 이 도톤보리 사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오사카를 다녀왔는데요. 관광객을 위한 정말 인프라가 너무나 잘 되어 있다 싶고 또 음식점 사장님들이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도 나오긴 하죠.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외에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과 사람들이 또 친절함과 또 일본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거리만큼이나 또 숙박업소도 굉장히 깨끗하고 저렴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했을 때 일본이 상당히 해외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인의 일본 여행 사랑에 힘을 실어준 요인은 좀 휴일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저가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쯤에 일본을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다녀온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엔저다라는 이야기에 얼른 다녀왔는데요. 지금 그게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이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일본 기사에 따르면 일본 자국민들에게는 너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기 때문에 사실상 자국민이 유통하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관광객이 쓰는 관광비로 이 국가가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관광비가 이 일본에게 많은 힘을 되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에 일본이 우리 한국인들의 여행으로 인해서 빵긋 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어디일까요? 우리 수민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수민 씨, 일본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디 네. 혹시 다녀왔어요? 저는 예전에 도쿄랑 오사카 다녀왔었는데 음. 되게 예전이라서 이번에 간다면 뭔가 교토 이런 곳에 가서 어. 일본의 정치를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쿄나 오사카를 가면 주변에서 한국말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니라 어디 근교에 잠시 비행을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교토에 가면 또 다른 일본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가면 또 교토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마음속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딜 것 같아요? 저희가 선호하는 교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민 씨가 선호하는 교토를 네. 한국인도 선호할 한국인도 것이다. 선호할 것이다. 좋아요. 발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정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 수민 씨, 네. 오사카와 교토 이게 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맞아요. 오사카 사람들은 좀 적극적이고 직설적이다라고 하면 교토 사람들은 되게 우회적이고 친절한데 네. 이제 뒤에 속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둘 중에 좀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충청도다 이렇게 서울이다 이런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사실 일본에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도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듯이 또 교토에서는 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는가 봐요. 뭔가 네. 그런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수민 씨는 직설적인 사람 같아요? 좀 우회적인 사람 같아요? 저는 좀 직설적이게 말하다가도 네. 돌려서 말해야 될 때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지금 같은 사람이 아닌가. 완전한 사람이다. 교토도 네. 가고 오사카도 가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네. 수민 씨가 좀 알려준 정답이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수민 씨가 말해준 교토는 2위입니다. 저도 교토를 갔다 왔는데 교토가 다른 곳보다 좋았어요. 수민 씨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회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친절하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좀 정치가 느껴지는 지역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1위는 지금 삿포로라고 합니다.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호도 1위가 아니고요. 만족도 1위입니다. 그래서 다녀왔을 때 이 한국인에게 주어지는 인프라가 너무 좋았고 관광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좋았다라는 것들이 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여행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행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갔다 오는 그런 여행 느낌이 아니라 완전 현지인이 되어서 현지화된 여행이 좀 트렌드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관광객들이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갔을 때 나는 해외여행을 왔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한국 같은 느낌을 느꼈을 때 좀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현지화된 여행이 좀 지금 수요가 많이 늘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걸로 이어지겠죠? 숙박을 했을 때 호텔이나 이런 곳보다는 에어비앤비처럼 가정집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제주항공 같은 곳에서는 근거리 여행사도 조금은 더 열심히 트렌드를 파악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왜 여행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여행의 성수기는 연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말에는 또 어떤 여행지 가보고 싶으신가요? 뉴욕도 있겠고요. 도쿄도 있겠고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 이런 여행지들이 조금은 사랑을 받으면서 뭐 항공사나 아니면 여행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겠죠. 어떤 기업이 이 여행으로 인해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티웨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티웨이 항공은요,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분쟁 가운데 이 경영권 분쟁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도 당연한 게 2대 주주인 대명 소노시즈는 티웨이 항공 지분 취득을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이 시너지 효과를 좀 제시를 했고 이에 티웨이 항공의 행보에 또 많은 관심을 쏠리게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TA항공 지금 실적도 단기 순이익 991억 원으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노선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항공기 구매와 인력 확충에도 많은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티웨이까지 오늘 여행 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저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지금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고 그 트렌드를 결국에는 이 산업의 끝에 어떤 기업이 잘 나갈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주사인 볼트 타임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